궤도신사 아르센 르팽. 오늘은 두 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얘기는 앵베르 부인의 금고인데요. 궤도 루팽의 초짜 시절 얘기로 한때 그도 와 이렇게 순진할 때가 있었구나 싶은 그가 뒤통수 제대로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 흑진주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궤도 루팽의 이야기입니다. 두 에피소드 모두 본업에 충실한 르팽의 작업 현장 얘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라며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앵베르 부인의 금고. 새벽 3시 베르티에 대로 한쪽에 있는 작은 집 앞에는 6대의 마차가 서 있었다. 그 집의 현관문이 열리자 남성과 여성 손님 여러 명이 나왔는데 그들 대부분은 마차에 올라타 재빨리 떠났고 남자 2명이 남았는데 그들은 이 중 한 사람이 살고 있는 크루셀 거리까지 걸어간 후 헤어졌고 다른 한 사람은 포르투 마이오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맑고 청명한 겨울밤이 아름다워 걷는 것이 무척 상쾌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불쾌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다 보니 나무 사이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겁쟁이는 아니었지만 속도를 높여 세관소 입구까지 빨리 도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추격자도 덩달아 달리기 시작했고 그는 총을 꺼내 그와 맞서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러나 뒤쫓던 남자는 순식간에 그에게 달려들어 격렬하게 공격을 퍼부었고 두 사람은 필사적인 몸싸움을 벌였다.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에게 밀린다고 생각하고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몸부림쳤으나 남자가 자갈더미로 그를 내동댕이 치더니 손수건으로 입까지 틀어막았다. 자신의 무게로 그를 질식시키려던 남자는 순간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고 방어하기 위해 일어났다. 한 남자가 지팡이와 부추로 걷어차자 남자는 고통의 비명을 2번 내지르더니 절뚝거리며 저주를 퍼붓고는 도망쳤다. 어디선가 나타난 남자는 도망치는 남자를 쫓지 않고 쓰러진 남자에게 허리를 굽히고 물었다. 다치진 않으셨습니까, 선생? 그는 다치진 않았지만 워낙 어이없는 일을 당한 후라 얼이 빠져 일어서지 못했다. 다행히 그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준 세관소 직원이 마차를 구해 그를 태워주었고 그랑데아미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동행해 주었다. 문 앞에 도착해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나는 당신에게 목숨을 빚졌습니다, 선생.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밤에 아내를 깨울 수는 없지만 날이 밝으면 아내와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군요. 오늘 우리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리더빅 앵베르입니다. 실례지만 당신의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선생. 저는 아르센 르팽입니다. 당시만 해도 아르센 르팽의 카오른 사건이나 상태 교도소 탈옥, 그 밖에 화려한 그의 업적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이었다. 사실 아르센 르팽이라는 이름은 앵베르 씨를 구하면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이름이었다. 이 사건으로 르팽은 세례를 받았다고 해야 할까? 그는 전투에 나갈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아직은 자원과 명성이 부족했던, 한마디로 대가로 이름을 날릴 이 분야에 견습생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니 다음날 아침 아르센 르팽은 지난밤 받은 초대를 떠올리며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을지. 마침내 그는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딱 맞는 목표물을 찾은 것이다. 앵베르 가문의 백만장자라니 얼마나 구미가 당기는 사냥감인가. 르팽은 좀 더 특별해 보이는 분장을 준비했다. 낡은 외투와 바지, 빛바랜 실크 모자, 너덜너덜한 소매와 칼라는 깨끗하지만 어딘가 궁색해 보이도록 한 옷차림이었다. 다만 넥타이 대신
검정 리본을 두르고 다이아몬드로 장식했다. 이처럼 괴상한 옷차림을 하고 리팽은 몽마르트의 자기 집 계단을 내려왔다. 그는 지팡이로 4층의 닫힌 문을 두드리고 건물 밖으로 나와서 전차가 도착하자 올라타 앉았다. 4층 방에 새들어 사는 남자가 어느새 따라와 리팽 옆에 앉았다. 대장, 어떻게 됐어요? 잘 해결됐지. 그래요? 점심 먹으러 가기로 했어. 거기서 식사를요? 물론이지. 루도빅 앵베르 씨가 자네 손에 꼼짝없이 죽게 됐을 때 내가 구해줬잖아. 앵베르 씨는 고마움을 표하면서 나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어. 잠시 침묵이 흐르고 4층 남자가 말했다. 그럼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이봐, 새벽 3시에 내 유일한 친구가 다칠지도 모르는데 지팡이를 내려치고 발로 차면서까지 준비된 대로 잘 해놓고 그 고생의 대가를 단념하라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 집안 재산에 대해 들리는 수상한 소문은 어떡하고요? 신경 쓰지 마. 나는 이 일을 지난 6개월 동안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꼼꼼히 그물을 쳤고 6개월 동안 그 부부를 미행하면서 준비해왔어. 그러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쯤은 잘 알고 있다고. 그들의 재산이 늙은 브로포드에게서 나오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나오든 난 상관하지 않아. 어쨌든 재산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고 곧 내 것이 될 테니까. 와, 1억 프랑이라니. 1000만 프랑, 아니 500만 프랑이어도 충분해. 저들의 금고에는 채권으로 가득 차 있고 곧 금고 열쇠를 내 손에 넣을 테니까. 전차는 에뚜알 광장에 멈췄고 4층 남자가 리팽에게 속삭였다. 이제 어떻게 하죠? 당장 할 일은 없어. 곧 내가 연락하지. 아직은 서두를 필요 없으니까. 5분 후 아르센 리팽은 앵베르 저택의 웅장한 계단을 오르고 있었고 앵베르가 그를 맞이했다. 앵베르는 자신의 아내를 리팽에게 소개했는데 부인은 키가 작고 통통한 여성으로 말이 많았으며 리팽을 열렬히 환영했다. 생명의 은인을 우리 부부만 있는 자리에서 대접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생명의 은인을 오래된 친구처럼 대했다. 디저트가 나올 쯤에는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고 사적인 이야기도 주고받게 되었다. 리팽은 치안 판사로 청렴 결백했던 아버지와 불우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현재 생활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한편 제르베즈는 자신의 젊은 시절이며 결혼 생활, 나이 든 브로포드의 친절, 상속받은 수억 프랑과 유산을 받기까지 넘어야 했던 장애물, 엄청난 이자로 빌려야 했던 빚이며 브로포드의 조카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벌여야 했던 법정 다툼, 소송, 금지 명령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생각해보세요, 리팽 선생. 저기 저 옆에 남편의 서재한 금고에는 채권 다발이 있는데 그중 한 장이라도 쓰면 우린 모든 걸 잃게 돼요. 모든 게 우리 금고 안에 있는데 손도 못 댄답니다. 리팽은 목표물이 그토록 자신에게서 가까이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리팽은 순진한 부인과는 달리 주저하지 않을 거라 확신했다. 아, 저기 있군요. 리팽이 작게 중얼거렸다.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형성된 우정은 곧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다. 부부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자 리팽은 자신의 생활고를 고백했고 부부는 즉시 불쌍한 청년을 한 달에 150프랑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의 비서로 채용했다. 그는 매일 이 집에 와서 업무를 지시받기로 하고 3층 방을 리팽에게 사무실로 내어주기로 했다. 게다가 이 방은 루도빅 서재 바로 위에 있는 방이었다. 리팽은 자신의 비서직이 한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 2달 동안 그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편지 4통을 필사하고 앵베르의 서재로 한 번 불려 내려갔을 뿐이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금고를 볼 수 있었던 건 딱 한 번에 불과했다. 게다가 비서직함으로는 국회의원 앙크티나 변호사회 회장, 그루벨 같은 인사가 참석하는 사교 모임에 초대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류팽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적한 자리에 머물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류팽은 처음부터 은밀히 루도빅의 서재로 몰래 들어가 굳게 닫혀있는 금고에 경의를 표했다. 금고는 거대한 철덩어리 그 자체로 일반적인 도구로는 강제로 열 수 없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류팽은 낙담하지 않았다. 힘으로 안 되면 머리를 써야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지켜보고 파악해두는 것이었다. 류팽은 즉시 몇 가지 준비를 했다. 방바닥을 조심스럽게 뜯어내고는 앵베르 서재 천장을 관통하는 납 파이프를 벽의 두 돌출부 사이에 끼워 넣었다. 소리를 전달하는 파이프를 통해 아래 서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 들으려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류팽은 방바닥에 배를 쭉 깔고 엎드려 하루 종일 지냈다. 그는 금고 앞에서 앵베르가 장부와 서류를 살펴보고 부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부부가 금고 자물쇠를 돌릴 때면 그 숫자와 좌우로 몇 번 돌리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고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그들의 말을 알아들으려고 애썼다.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열쇠도 필요했는데 부부는 그 열쇠를 과연 어디에 숨겼을까? 어느 날 부부가 금고를 잠그지 않고 방을 나가는 것을 목격한 류팽은 재빨리 계단을 내려와 대담하게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곧 부부가 돌아왔다. 아, 실례했습니다. 제가 방을 잘못 들어왔네요. 그러자 부인이 류팽에게 말했다. 들어와요, 류팽. 당신 집이나 마찬가지인 거려. 선생님, 우리한테 조언 하나만 해주세요. 어떤 채권을 팔아야 될까요? 외국 채권? 아니면 국채? 하지만 지급 정지는 어떻게 하고요? 류팽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아, 모든 채권이 해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인이 금고 문을 열고 채권 뭉치를 꺼내자 남편이 제지했다. 아니, 안 돼요, 제르베지. 외국 채권을 파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외채는 계속 오르는데 국채는 지금이 최고가란 말이오. 친구, 어떻게 생각하나? 친애하는 친구 류팽은 별다른 의견은 없었지만 국채를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런 다음 부인은 다른 뭉치를 꺼내들고는 아무 종이나 한 장 빼냈다. 그것은 2,000프랑에 대한 3%짜리 유가증권이었다. 루도빅은 그것을 받아 주머니에 넣더니 그날 오후 비서를 데리고 주식 중개인에게 이 증권을 팔아 46,000프랑을 벌었다. 앵베르 부인이 뭐라고 하든 류팽은 그곳이 자신의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 저택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알고는 무척 놀랐다. 그 집의 하인들이 자신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은 류팽을 선생이라 불렀다. 루도빅도 그를 선생에게 전하게 선생이 도착했나? 항상 이런 방식으로 물었는데 대체 왜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 게다가 처음엔 류팽을 따뜻하게 대하던 부인마저 그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으며 생명의 은인이라 대하면서도 그에게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류팽이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처럼 여기며 그의 고립과 고독을 존중하는 듯 보였다. 한 번은 현관을 지나가던 중 앵베르 부인이 두 신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비사교적이에요. 그래, 나는 비사교적인 사람이다. 류팽은 혼잣말을 하며 그들의 이상한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만 집중했다. 일단 우연한 기회나 부인의 실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인은 열쇠를 잃어버리는 법도 없고 금고를 잠글 때면 자물쇠 번호를 마구 돌려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던 중 앵베르 부부가 사기를 쳤다고 비난하는 신문기사가 실렸고 상황이 급변하자 부부는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리팽은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공든탑이 무너질 거라 생각했다. 그 후 5일 동안 그는 평소 습관대로 6시쯤 퇴근하지 않고 자기 방에 쥐죽은 듯 틀어박혀 있었고 모두는 리팽이 퇴근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리팽은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루도빅의 서재를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5일이 지나도 이렇다 할 기회가 오지 않자 리팽은 가지고 있던 열쇠로 뜰 안쪽 작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6째 되던 날 부부가 쏟아지는 의혹에 금고문을 열어 공개하고 목록을 작성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 오늘 밤이야. 리팽은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 식사 후 부부는 서재로 들어가 금고에 들어있던 장부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흘러갔다. 리팽은 하인들이 위층으로 올라가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1층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부부는 자정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자, 슬슬 시작해볼까? 리팽이 중얼거리며 창문을 열었다. 안뜰로 나 있는 창문이 있었는데 그날 밤은 달빛도 별빛도 없는 사방이 컴컴한 밤이었다. 리팽은 책상에서 매듭이 있는 밧줄을 꺼내 창문 앞 발코니에 묶은 다음 조용히 앵베르 서재 창문까지 내려갔다. 그는 잠시 발코니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두꺼운 커튼이 쳐진 창문 안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그는 조용히 이중 창문을 밀었다. 오후에 리팽이 창문이 잠기지 않도록 장치를 걸어놨으니 아무도 신경 써 확인하지 않았다면 열릴 것이었다. 창문은 열렸다. 리팽은 자기의 머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창문을 열고는 커튼을 살짝 제쳐 안을 들여다보았다. 부부가 금고 옆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일에 몰두한 채 간간히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리팽은 자신과 부부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자신이 취해야 할 행동을 머릿속으로 열심히 복습해 보았다.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한 사람씩 제압해야 했다. 리팽이 행동을 시작하려는 찰나 부인이 말했다. 방이 점점 추워지고 있네요. 전 자러 갈래요. 당신은요? 난 남아서 일을 끝내야지. 끝낸다고요? 밤새도록 걸릴거려? 아니, 기껏해야 1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부인은 서재를 나갔다. 그리고 20-30분이 흘렀다. 리팽은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그러자 커튼이 흔들렸다. 다시 한 번 더 밀자 루도빅이 고개를 돌려 바람에 날리는 커튼을 보고 창문을 닫으려고 일어섰다. 비명도 없었고 몸부림친 흔적도 없었다. 몇 번의 정확한 동작으로 리팽은 최소한의 부상도 입히지 않은 채 그를 기절시키고 커튼으로 머리를 감싸고 손과 발을 묶었다. 앵베르는 자신을 공격한 자의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다. 리팽은 재빨리 금고에 다가가 증권 뭉치를 두 팔에 끼고 서재를 나와 뜰 안쪽 작은 문으로 나갔다. 길에는 마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자, 이걸 먼저 받고 날 따라와. 리팽이 마부에게 말하고 다시 서재로 돌아와 두 차례 왕복하고서야 금고는 텅 비게 되었다. 그런 다음 리팽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밧줄과 모든 비밀스런 작업에 사용한 흔적을 제거했다. 몇 시간 후 리팽은 동료와 함께 채권 뭉치를 살펴보았다. 앵베르 부부의 재산이 소문만큼 엄청나지는 않았지만 예상했던 일이기에 실망하지 않았다. 수억, 아니 수천만도 되지 않았지만 꽤 만족할 만했다.
분명 매각할 땐 헐값에 처분해야 돼서 상당한 손실이 있을 테고 지급 정지도 내려지겠지만 아무렴 어때? 일단 이 자본을 미천 삼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볼 거야. 내 꿈을 실현시키면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태워버리자고. 이 종이 뭉친 금고 안에 있을 때나 그럴싸하지. 우리에겐 쓸모없는 것들이니까. 채권은 벽장 안에 넣어두고 적당한 때를 기다리자고. 다음 날, 리팽은 앵베르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간신문을 읽다가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됐다. 앵베르 부부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경찰은 압수한 금고를 열어보았으나 리팽이 남긴 텅 빈 금고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르센 리팽은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그날 리팽은 평소답지 않게 긴장된 걸음으로 방 안을 서성였는데 눈에는 열기가 가득했다. 결국 자네의 모험은 성공적이었군. 내가 말했다. 리팽은 내 질문은 들은 척도 않고 이렇게 말했다. 그 사건엔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점이 있어. 예를 들면 그들이 도주한 이유는 뭐였을까? 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 그저 금고 안에 든 수억 프랑을 도난당했다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말이야. 제정신이 아니었겠지. 그래, 맞아. 그들은 정신이 없었겠지. 하지만 사실은... 사실? 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리팽의 침묵은 무슨 의미였을까? 그가 내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은 분명했다. 뭔가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았는데 실로 그의 행동은 나를 당황하게 했다. 아르센 리팽과 같은 사람이 망설인다는 건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임이 틀림없으니까. 나는 아무 말이나 던져보았다. 그 후로 그들 부부를 만난 적이 있어? 아니. 그럼 가엾은 부부에게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느낀 적은 없고? 내가? 리팽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의 갑작스런 흥분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그의 치부를 건드린 것일까?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물론이지. 자네만 아니었다면 부부는 위험에 맞서 싸웠거나 적어도 주머니를 가득 채워서 떠날 수 있었을 거야. 그게 무슨 뜻이지? 리팽이 분개하며 말했다. 내가 가책을 느껴야 한다는 거야? 가책이든 후회든 뭐 어떤 감정이든. 감정이라. 자네에게 재산을 털렸으니. 무슨 재산? 자네가 금고에서 훔친 그 채권 꾸러미들 말이야. 말도 안 돼. 내가 그들의 채권을 훔쳤다고? 내가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다고 말하는 거야? 그게 죄라고? 진짜. 이봐, 그 채권들은 몽땅 가짜였다고. 나는 깜짝 놀라 리팽을 쳐다보았다. 가짜라니 4,500만 프랑이? 그래, 모두 가짜였어.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고. 난 한 푼도 챙기지 못했어. 그런데 자넨 나에게 가책을 느끼냐고 묻는 거야? 양심과 가책과 동정을 느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자들이야. 그들은 나를 바보 취급했고 나는 그들의 함정에 빠진 거라고. 난 그들의 가장 가엾은 희생자이자 호구였던 거야. 리팽은 상처받은 자존심과 원한의 분노로 바들바들 떨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당했다고. 그 사건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뭔지 아나? 아니지, 그들이 내게 맡긴 역할이지. 안 그래? 난 안드레 브로포드의 역할이었어. 그런데도 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나중에 신문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알게 됐지. 내가 그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으로 행세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나를
프로포드라고 속이고 있었던 거지. 정말 대단하지 않나? 3층 방을 쓰는 괴짜 은둔자. 멀리서 손가락질하던 그 비사교적인 사람이 바로 프로포드였고 프로포드는 바로 나였지. 프로포드가 그 집에서 지내고 있으니 그 신용으로 은행가들은 부부에게 돈을 빌려줬고 공증인들이 고객의 돈을 끌어다 바쳤던 거라고. 첫째에게는 아주 대단한 경험이었어. 그리고 나는 그 일로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맹세해. 그는 걸음을 멈추고 내 팔을 붙잡더니 격앙된 어조로 말했는데 미묘하게 빈정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봐, 친구. 앵베르 부부는 말이야. 나에게 1,500프랑을 빚졌네.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고 류팽은 또다시 분노했지만 자신도 기가 막힌지 쓰는 숨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 친구. 1,500프랑이야. 내게 약속한 월급은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부인은 내게 1,500프랑을 빌려갔다고. 당시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돈을 말이야. 그 돈을 뭐라고 하면서 빌렸는지 아나?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더군. 남편 모르게 불쌍한 사람을 돕고 있다면서 말이야. 난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 재밌지 않나, 친구? 아르센 리팽이 위조 지폐에 4만 프랑의 가짜 채권을 훔쳐낸 그 부인에게 1,500프랑을 뺏겼다고. 이런 기막힌 성과를 얻어보겠다고 노력과 계획을 짜냈으니 진짜 시원하게 당했지. 내 평생 딱 한 번 속았다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액수를 말이야. 흑진주. 요란하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오슈가 9번지 여자 관리인이 깨어나 문을 열어주며 투덜거렸다. 다들 들어온 줄 알았는데 뭐야, 새벽 3시잖아. 의사를 찾아왔겠지. 그녀의 남편이 말했다. 부부가 투덜거리는 중에 낯선이가 물었다. 아래 선생은 몇 층에 계십니까? 4층 왼쪽 복도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밤에는 외출하지 않아요. 가야 할 겁니다. 방문객은 현관으로 들어가 1층, 2, 3층으로 올라가 의사가 사는 4층에서 멈추지 않고 6층까지 올라갔다. 거기서 그는 2개의 열쇠로 문을 돌렸는데 하나는 자물쇠, 또 다른 하나는 빗장을 푸는 열쇠였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좋아. 일이 간단해졌어. 하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퇴로를 준비해야지. 어디 보자. 의사를 깨우고 도망갈 시간이 충분한가? 아니야. 아직 좀 더 기다리자. 10여 분이 지나자 그는 다시 계단을 내려와 일부러 관리실 앞에서 발을 쿵 구르며 의사에 대해 시끄럽게 투덜거렸다. 문이 열렸고 남자는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지만 사실 문은 잠기지 않았다. 남자가 나가면서 작은 쇠조각 하나를 자물쇠에 슬쩍 끼워 놓아 잠기지 않게 해놓은 것이었다. 그런 다음 남자는 관리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주랭랑을 칠 퇴로가 준비된 것이다. 그는 다시 6층으로 소리 없이 올라갔다. 그리고는 6층 집 현관 불빛이 비치는 대기실에서 모자와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쳐놓고 다른 의자에 앉아 장화를 두툼한 펠트천으로 감쌌다. 됐어. 이렇게 쉬울 수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도둑이란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단 말이야. 약간의 조심성과 머리만 쓸 줄 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직업도 없으니까. 물론 너무 쉬워서 지루한 게
단점이긴 하지. 그는 아파트 내부 설계도를 펼쳤다. 자, 내가 있는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 여기가 내가 앉아있는 현관이군. 길 쪽으로 응접실과 안방, 식당이 있고 백작 부인의 취향이 형편없어 감나가는 골동품은 없고. 자,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 여기 복도가 있네. 아마 침실로 연결될 거야. 3미터만 더 가면 백작 부인의 방과 연결된 옷방의 문이 나오겠지. 그는 도면을 접고 손전등을 끄고는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1미터, 2미터, 그리고 3미터. 여기 문이 있네. 방문은 작은 빗장으로 잠겨 있을 테고 빗장은 바닥에서 1미터 50cm 정도 위에 달려 있으니 주위를 가볍게 파내면 제거할 수 있어. 그는 주머니에서 필요한 도구를 꺼냈다. 그런데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라 동작을 멈췄다. 잠깐, 빗장이 걸려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일단 열어볼까? 그가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열렸다. 좋았어, 리팽. 확실히 운은 내 편이라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한다? 방의 구조도 잘 알고 있고 백작 부인의 흑진주를 숨겨두는 곳도 알고 있으니 침묵보다 조용히 어둠보다 더 보이지 않게 움직이기만 하면 돼. 리팽은 백작 부인의 침실로 통하는 유리문을 여는 데만 장장 30분이나 걸렸다. 어찌나 능숙하고 조심스럽게 열었는지 백작 부인이 깨어있더라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도면에 따르면 안락의자와 그 너머에 있는 침대 가까이에 있는 작은 테이블을 통과하기만 하면 된다. 탁자 위에는 편지지가 담긴 편지함이 있고 그 상자 안에 흑진주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몸을 구부리고 안락의자의 윤곽선을 따라 카펫 위를 조심스럽게 기어갔다. 의자 끝에 다다랐을 때 그는 심장의 두근거림을 진정시키느라 잠시 멈춰야 했다. 결코 겁을 먹은 것은 아니었지만 깊은 고요 속에서 느끼게 되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어떤 순간도 긴장하지 않던 리팽이기에 이런 상황에 스스로 놀랐다. 어떤 것도 그를 위협하는 것은 없었다. 그런데 왜 그의 심장은 이리도 쿵쾅거리는 걸까? 잠든 백작 부인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일까? 귀를 기울여 보니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야 친구가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이 되었다. 그는 안락의자를 찾아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팔을 뻗어 탁자를 향해 조금씩 기어갔다. 오른손이 탁자 오른쪽에 닿았다. 이제 일어나 진주를 들고 그대로 도망치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그의 심장이 다시 야수의 심장처럼 뛰기 시작해서 부인이 그 소리에 깨어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였다. 그는 가까스로 심장을 진정시키고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왼손이 바닥에 놓인 어떤 물건에 닿았다. 그것은 넘어져 있던 촛대였다. 잠시 후 또 다른 손이 다른 물건에 닿았는데 그것은 가죽으로 덮인 작은 여행용 시계였다. 뭐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저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는 걸까? 대체 이 무서운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 순간 리팽의 입에서 비명이 흘러나왔다. 그의 손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물체를 만진 것이다. 아니야.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엄청난 공포감이 리팽을 휘감았다. 20-30초 동안 그는 겁에 질려 꼼짝도 하지 않았고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으며 손에는 여전히 끔찍한 접촉의 감각이 남아있었다. 그는 안간힘을 다해 다시 팔을 뻗어보았고
다시 한번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에 닿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것을 만져보았다. 그것은 머리카락, 사람의 머리카락과 얼굴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무리 무섭고 끔찍한 상황이라고 해도 리펜 같은 사람은 상황을 파악하고 나면 빠르게 대처할 줄 알기에 그는 재빨리 손전등을 켰다. 그의 앞에 한 여자가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목과 어깨에는 끔찍한 상처가 나 있었다. 리팽은 몸을 기울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여인은 죽어 있었다. 죽었군. 죽었어. 리팽은 놀라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는 눈동자, 굳은 입, 생기 없는 피부, 그리고 카펫 위로 흘러내린 짙고 검게 응고된 피를 응시했다. 그러고는 일어나 방에 전등을 켰다. 아니나 다를까 필사적인 몸부림의 흔적이 방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 침대는 완전히 흐트러져 시트와 베개는 나뒹굴었고 방에는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는 시계와 촛대가 떨어져 있었으며 의자는 뒤집혀 있고 사방에는 핏자국과 피가 고인 웅덩이가 있었다. 흑진주는? 리팽이 중얼거렸다. 편지함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재빨리 편지함을 열어보았다. 보석 상자는 그 안에 있었지만 텅 빈 채였다. 이런 젠장, 너무 성급하게 좋아했군 그래. 백작 부인은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있고 흑진주는 사라졌으니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아. 튀어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전부 뒤집어 쓰게 된다고.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튄다고? 그래. 다른 놈들이라면 튀었겠지만 아르센 르팽이라면 좀 더 좋은 수가 있지 않을까? 자, 찬찬히 생각해보자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없으니까. 자, 내가 경찰청장이고 이 사건을 수사하는 중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래, 그러려면 좀 더 침착한 뇌가 필요해. 그런데 지금 내 머릿속은 너무나 혼란스럽단 말이야. 그는 머리를 손으로 움켜쥔 채 안락의자에 주저앉았다. 오류가 살인 사건은 최근 파리 시민을 놀라게 한 사건 중 하나였다. 아르센 르팽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르팽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당시 블로뉴 숲속을 거닐다 전직 가수이자 백작의 아내이자 미망인이었던 레오틴 잘티와 마주쳤다면 그녀를 못 알아볼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20년 전 화려함으로 파리 전체를 매혹시키고 그녀가 소유한 다이아몬드와 진주 덕분에 유럽에서 명성을 떨친 앙디오 백작부인 잘티. 그녀에 대해 사람들은 여러 은행의 금고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여러 금강을 어깨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전에 왕과 왕비를 위해 일했던 보석 세공사들이 이제는 잘티를 위해 일했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불을 집어삼킨 재앙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은행이며 광산이며 순식간에 넘어가고 그녀의 보석들은 경매인을 거쳐 뿔뿔이 흩어졌으며 그 유명한 흑진주만이 남겨졌다. 흑진주. 처분만 한다면 상당한 거액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값비싼 보석을 팔기보다는 간직한 채 지출을 줄이고 몸종과 요리사, 하인들과 함께 평범한 아파트에서 사는 쪽을 택했다. 사실 이런 삶을 택한 이유는 따로 있으며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을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바로 그 흑진주는 황제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파산 직전에 초라한 상황이지만 행복하고 찬란했던 시절과 함께 있던 흑진주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흑진주는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내놓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주를 목에 걸고 있었고 밤이 되어서야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 넣어두었다. 신문에 실린 이 모든 사실들은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게다가 이상한 것은 그녀를 살해한 범인이 체포되자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물론 사건의 진상을 아는 사람에겐 그리 이상할 일도 아니었지만 아무튼 다음날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앙디오 백작 부인의 하인 빅토르 다네그르가 체포되었다. 그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치안국장 뒤두이에 따르면 용의자의 침대 매트리스 사이에서 발견된 우도 소매에서 여러 개의 핏자국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또한 헝겊으로 싼 단추가 없어졌는데 이 단추가 피해자의 침대 밑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가정에 따르면 그날 저녁 식사 후 다네그르는 자신의 방으로 가는 대신 부인의 옷장으로 들어가 유리문을 통해 백작 부인이 귀중한 흑진주를 어디에 숨기는지 엿본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와 같은 가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또 다른 의문점이 있다. 아침 7시 빅토르 다네그르는 쿠리셸 대로에 있는 담배가게에 갔고 이를 아파트 관리인과 담배가게 주인이 증언해 주었다. 반면 복도 끝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던 백작 부인의 몸종과 요리사가 아침 8시에 일어났을 때 현관 대기실 문과 부엌문이 잠겨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두 사람은 20년 동안 백작 부인을 위해 봉사해 왔으며 그들에게는 혐의점이 없다. 따라서 문제는 다네그르가 어떻게 아파트에서 나갔냐는 것이다. 그는 열쇠를 복사해 둔 것일까? 이러한 문제는 예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경찰 조사에서도 이 미스터리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빅토르 다네그르는 범죄 경력이 있는 전과자이며 술주정뱅이의 웬만한 위협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문은 더욱 깊어졌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우선 백작 부인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사촌동생인 생클레브 양은 백작 부인이 죽기 한 달 전에 그녀에게 편지를 썼고 그 안에 흑진주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었다고 했다. 그런데 편지를 받은 다음 날 편지가 사라졌다. 과연 누가 훔쳐갔을까? 한편 건물 관리인은 하레 박사를 찾아온 낯선 남자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일을 증언했다. 의사를 조사해봤더니 아무도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그 낯선 남자는 누구였을까? 공범이었을까? 언론과 대중은 공범의 가설을 받아들였고 유명한 탐정 가니마르도 이 가설을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리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판사에게 말했다. 이런, 당신은 어딜 가나 리팽 타령이군요. 그렇습니다. 어딜 가나 그가 있기 때문이죠. 차라리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가 연루되었다고 하는 건 아닌지. 더구나 범죄가 일어난 시간은 저녁 11시 20분경이었고 관리인이 언급한 낯선 남자가 나타난 것은 새벽 3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는 최초로 제시된 가설에 상황을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빅토르 다네그르가 전과자이며 알코올 중독자의 험악한 인물임이 판사의 견해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 밖에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자 판사의 판단은 확고해졌다. 그리고 몇 주 후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은 지루하고 따분하게 진행됐으며 판사는 열의 없이 심리를 진행했고 검사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런 상황이 다네그르 변호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는데 그는 기소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다네그르가 아파트를 떠날 때 열쇠 없이는 문을 잠글 수 없었는데 대체 누가 그 열쇠를 본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열쇠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또한 살인에 쓰인 칼을 본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그 칼은 어떻게 되었는지. 변호사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그러니 피의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증거를 대십시오. 검찰은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온 의문의 인물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게다가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범인이 시계 바늘을 원하는 시간으로 되돌려 놓고 범행 시간을 속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빅토르 다네그르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어느 금요일 저녁 교도소에서 나왔다. 6개월의 수감 기간 동안 무척 수척해져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예심과 법정 공방, 재판, 격리된 생활로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던 것이다. 그는 밤이 되면 악몽에 시달렸으며 환영과 고열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만신창이가 됐다. 그는 아나톨 디프르라는 가명으로 몽마르트 언덕의 작은 방을 빌려 틈나는 대로 이런저런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불쌍한 삶이 아니던가. 그는 3번이나 취직했지만 그의 신분이 들통나 즉시 해고되었으니 말이다. 때때로 그는 누군가, 그러니까 경찰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다시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고 믿었다. 그럴 때면 누군가 자신의 멱살을 휘어잡고 어디론가 끌고 간다는 환상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가 동네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한 남자가 들어와 그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40살쯤 되어 보였고 남루해 보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수프를 다 먹은 후 그는 다네그르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다네그르는 움찔했다. 이 남자가 몇 주 동안 자신을 미행하던 일행 중 한 명이라 확신했다. 그가 원하는 게 뭘까? 다네그르는 일어나려 했지만 주저앉았다. 팔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다. 남자는 자신의 와인잔에 와인을 따르더니 다네그르의 잔에도 따라주었다. 그리고 남자는 잔을 들고 말했다. 건배합시다. 네? 건배요? 빅토르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건배, 빅토르 다네그르. 순간 빅토르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난 아니에요, 맹세코. 뭘 맹세한다고? 당신 자신이 아니란 말이오? 백작 부인의 하인이 아니라고? 하인이라뇨. 내 이름은 디프루예요. 여기 식당 주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요. 식당 주인은 당신을 아나톨 디프루로 알고 있겠지만 경찰은 빅토르 다네그르라고 알고 있겠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누군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요. 낯선 남자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빅토르에게 건넸다. 그리모당 전직 형사 탐정사무소 운영? 경찰이세요? 빅토르가 바들바들 떨며 말했다. 아니, 지금은 아니지만 그 일을 좋아해서 좀 더 돈이 되는 방향으로 일하고 있어. 때때로 돈이 되는 절호의 기회를 잡기도 하는데 바로 당신 사건 같은. 제 사건이요? 그래요. 당신 사건. 물론 협조를 해준다면 말이야. 제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요? 이봐요. 거절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 원하는 게 뭡니까? 빅토르가 겁에 질려 물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생클레브 양이 보내서 왔소. 생클레브? 앙디우 백작 부인의 상속녀. 뭐 때문에요? 흑진주를 되찾으려고. 흑진주요? 당신이 훔친. 난 훔치지 않았어요. 훔쳤소. 훔쳤다면 내가 살인자였을 겁니다.
맞아. 당신이 살인자지. 다네그르는 억지로 웃으려 했다. 다행히도 선생,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요. 내 양심도 양심이지만 12명의 선량한 사람들이 무죄를... 전직 형사가 그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이봐, 내 말을 잘 들어보라고.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자, 다네그르, 사건이 벌어지기 3주 전 자넨 출입문 열쇠를 빼돌려 오베르캄프가 244번지 열쇠공에게 가서 열쇠를 복사해 가지고 있었지. 거짓말.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 열쇠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 열쇠는 없다고요. 빅토르가 외쳤다. 자, 여기. 이 열쇠 말인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리모당이 말을 이었다. 열쇠를 복사한 날 당신은 레피블릭가도에 있는 시장에서 구입한 칼로 부인을 살해했지. 칼 끝에서 끝까지 홈이 파인 삼각형 칼 말이야. 말도 안 돼요.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야. 아무도 그 칼을 본 사람이 없다고요. 칼은 여기 있네. 빅토르가 움찔하자 전직 형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아, 이런, 위쪽에 녹이 좀 스럽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줘야 하나? 그래서 이 열쇠와 칼이 내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야 열쇠공과 칼을 구입한 가게 점원이 증언해 주겠지. 난 이미 그들의 기억을 되살려놨으니 당신이 그들과 마주치면 그들은 당신을 단박에 알아볼 거야. 그의 말은 정확하고 단호했으며 냉정했다. 판사도 검사도 이토록 자신을 몰아세우지는 못했다. 다네그르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썼다. 이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 전부입니까? 아니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범행 후 당신은 들어왔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방을 나갔지. 하지만 옷방 한가운데서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잠시 벽에 몸을 기댔어. 그걸 어떻게 알았죠? 아무도 못 봤을 텐데. 빅토르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물었다. 물론 경찰은 아무것도 몰라. 그들은 촛불을 켜고 벽을 조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흰 석고 벽에서 희미한 붉은 자국을 발견했을 거야. 피에 젖은 엄지손가락이 벽을 누른 흔적이 아주 뚜렷했거든. 자네도 알다시피 지문만큼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정확한 방법은 없거든. 빅토르의 얼굴에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려 탁자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범죄를 숨어서 지켜본 것 같은 이 낯선 남자를 얼빠진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몇 달 동안 세상 모든 사람을 상대로 싸워왔는데 이 남자에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흑진주를 주면 얼마를 주겠어? 아무것도. 뭐라고요? 농담이 지나치네요. 수십만 프랑의 가치가 있는 이 물건을 주고 아무 대가도 받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 받는 게 있지. 네 놈의 목숨. 빅토르는 몸을 떨었다. 그러자 그리모당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에바, 다네그르, 자네에게 흑진주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팔 수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뭘 하겠나. 전당포가 있으니 언젠간 진주를 팔 수 있을 겁니다. 언젠가라. 그땐 이미 늦을지도 모르는데. 왜요? 왜냐면
그쯤이면 자넨 경찰 손에 넘어갈 테니까.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증거, 칼, 열쇠, 엄지손가락 자국. 그럼 자넨 어떻게 될까? 빅토르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완전히 패배한 기분이 들면서 피로감과 우울감이 몰려왔다. 그리고 그가 중얼거렸다. 내가 거절하면요? 만약 거절한다면 이 편지를 보내야지. 생클레브 양이 자네를 부인의 살인범으로 고발하는 편지야. 빅토르는 와인 2잔을 연달아 마신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계산이나 해주세요. 그리고 갑시다. 이 사건 때문에 저주받을 일을 충분히 겪었으니까. 밤이 깊었다. 두 사람은 리피가를 걸어 내려가 에투알 광장으로 향하는 외곽 도로를 따라 걷고 있었다. 빅토르는 구부정한 자세와 낙담한 얼굴로 조용히 걷고 있었는데 몽소 공원에 다다르자 그가 말했다. 저기 저 집 근처예요. 그렇겠네. 체포되기 전에 담배가게에만 갔었으니까. 여기 다 왔습니다. 빅토르가 힘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백작 부인의 집 정원벽을 따라 지나가다가 담배가게가 서 있는 모퉁이 길을 건넜다. 몇 걸음 더 나아가자 다네그르가 멈춰섰고 그는 팔다리가 떨려 벤치에 주저앉았다. 자, 어디지? 여기요. 여기라니. 어디? 날 놀리는 거야? 여기 우리 앞이요. 우리 앞이라니. 2개의 보도블록 사이요. 어떤 거? 찾아보세요. 어떤 돌이냐니까. 빅토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 그래? 정보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 거로군? 아니요. 난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망설이는 건가? 좋아. 선심을 쓰지. 얼마가 필요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알겠네. 그리고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쓸 비용으로 100프랑도요. 200프랑 주지. 자, 어서 말해봐. 하수구에서 오른쪽에 있는 보석을 세어보세요. 12번째에서 13번째 사이에 있을 겁니다. 하수구 안에? 네, 인도 아래쪽에요. 그리모당은 누군가 보고 있지 않은지 주위를 살폈다. 전차와 몇 명의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 칼을 꺼내 12번째 포석과 13번째 포석 사이로 밀어 넣었다. 만약 여기에 없으면? 그가 빅토르에게 말했다. 내가 허리를 굽히고 여기에 숨기는 걸 본 사람이 없다면 분명히 거기 있을 겁니다. 오 세상에. 흑진주가 오물과 진흙천지인 이 시궁창 속에 던져졌다니. 누군가 먼저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될 수도 있었던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물. 흑진주. 그가 축축한 흙을 파헤치자 칼 끝에 뭔가가 부딪혔다. 그는 손가락으로 구멍을 파냈고 드디어 흑진주를 찾았다. 자, 여기 200프랑. 미국행 배표는 따로 보내주지. 다음 날 에코도 프랑스지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고 전 세계 주요 신문사들이 이 기사를 그대로 퍼다 날랐다. 어제 그 유명한 흑진주가 아르센 리팽의 손에 들어갔다. 그는 앙디오 백작 부인의 살해범에게서 그것을 되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머지않아 이 귀한 보석의 모조품은 런던, 상트페르트부르크, 캘커타, 부에노아이레스, 뉴욕에서 대대적인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아르센 리팽은
거래를 원하는 사람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 범죄에는 늘 벌이 따르기 마련이고 미덕에는 보상이 따르는 법이지. 아르센 리팽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나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자네가 전직 그리모당 행세를 하면서 범죄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챙긴 거로군? 맞아. 그리고 나는 이 사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백작 부인의 죽음을 확인한 후 그 아파트에서 보낸 40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스릴 넘치고 혼란스러운 순간이었네. 가장 위험한 공경에 처한 그 40분 동안 나는 침착하게 사건 현장을 조사했고 그 집 하인 중 한 명이 범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지. 난 진주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그 하인이 체포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단추를 현장에 놔둔 거야. 하지만 그의 유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해서 바닥에서 발견한 칼과 하인 전용문에 꽂혀있던 열쇠를 챙기고 옷방에 묻은 그의 지문을 닦아냈지. 내 생각에 그때 번뜩였던 이 아이디어는 천재적이었네. 내가 끼어들어 말했다. 천재적이라. 그래, 평범한 사람이 생각해내기엔 좀 무리가 있지.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체포와 무죄라는 두 가지 프레임을 짜고 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 범인을 굴복시키고 그가 풀려나면 내가 설치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불쌍한 빅토르. 불쌍하다고? 빅토르 다그네르, 그 살인자가? 이봐, 흑진주를 그자가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그자는 더 불행한 일을 겪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맘 편히 살아있다고. 그리고 자네는 흑진주를 갖게 되었고 말이야. 그는 가방 속 비밀주머니 속에서 진주를 꺼내 살펴보고는 다정하게 바라보며 애정어린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떤 어리석고 멍청한 왕족이나 귀족이 이 보물을 소유하게 될까? 아니면 앙디오 백작 부인 레옹틴 잘티의 아름다운 목을 장식했던 이 작은 덩어리가 미국의 어떤 백만장자의 손에 들어가게 될지 말이야.